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사적 관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대낮에 마약을 투약한 뒤 이상 행동을 보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관련한 내용 포함해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우 황정민 씨 관련 사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이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한 여성이 사생활 관련해서 사적 관계이다,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당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됐고요.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8월경에 이제 시사에서 처음 만났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만남의 수는 3회이냐 4회이냐 다투고 있지만 만난 것이 아주 오래되거나 지속적인 것 같지는 않고 한 3회 내지 4회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한 차례는 사과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특이하거나 조금 간단치 않아 보이는 것은 이미 황정민 씨는 A 씨를 상대로 스토킹 방지 특별법으로 고소를 해서 실제로 약식명령, 벌금형 300만 원이 나왔고 접근 금지라는 잠정 조치 결정까지 A 씨에게 내려진 걸로 봐서는 의도에 반해서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반면 A 씨는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억 원대의 어떤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황정민의 어떤 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황정민 씨로 인해서 나도 피해를 입었다, 상처를 입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법정 공방에 이어가서 이렇게 지금 여론전, 인터넷상으로 갖가지 대화라든가 통화 녹음이 지금 공개되면서 일단 황정민 씨 입장에선 지금 호프라는 영화가 개봉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렇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서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의 증거들이 서로 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많은 증거가 있을 텐데요. 이 사건의 쟁점에 맞는 증거, 이 사건에 맞는 사건의 쟁점에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스토킹 관련해서는 유죄의 판단이 확정된 걸로 봐서는 황정민 씨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자나 연락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하루 사이에 70몇 차례 이상의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쁜 관계냐 좋은 관계냐 이걸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의 만남은 우호적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 씨 주장에도 황정민 씨가 고맙다라고 하면서 밥을 먼저 사고 싶다라고 연락처를 요구해서 서로 연락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첫 만남 이후 인천공항에서 두 번째 만남을 했을 때 소주 브랜드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너가 그런 라벨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볼래? 이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황정민 씨의 생각과 A 씨의 생각은 다소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황정민 씨는 실질적으로 소주 브랜드 사업을 할 의사가 없던 상황으로 추정되는데 A 씨는 그 의사를 제대로 모르고 상당 기간을 투여해서 이 소주 브랜드가 관련한 어떤 사업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악화되고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황정민 씨가 연락을 두절하게 되고 그런데 연락이 두절되니 이쪽에선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연락을 하게 되고 그게 집착적으로 보이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이런 경위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등장한 문자나 뭐 대화라든가 녹음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규정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한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뭐 대화나 녹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성이 사실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영상 통화 녹음 같은 것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그냥 전화했어. 전화하면 안 돼? 너랑 나랑 통화할 때 오늘이 진짜 세상 처음으로 제일 밝은 네 목소리였어. 예,
자, 이 통화 내용 그 뒤에도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앞부분만 잘라서 좀 들려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역시도 이제 피해자 측이 아니죠. A씨 측에서 올린 SNS 음성 게시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SNS에 올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 A씨의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화나 음성이 사실인지 진짜 황정민 씨 목소리인지도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그 목소리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친밀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하다고 해서 그것이 남녀 간의 부정행위로까지 볼 수 있느냐, 부적절한 관계이냐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랑 저랑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좀 거리 늦게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 취향대로 굉장히 다정하게 통화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단발적인 음성과 대화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고 이성균 씨 사건을 방송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서 스타의 사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지만 아주 내밀한 지인들과의 대화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봐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알 권리로서 봐야 될 권리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은 좀 들습니다. 황정민 씨가 부적절하게 어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여성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지만 적나라하게 모든 대화를 우리가 알 필요까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들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너와 나와만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그 당사자가 스타라고 우리가 모든 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자유가 있는가? 이게 다 합법인가?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거는 그 스타가 됐든 뭐 연예인이 됐든 뭐 축구 선수가 됐든 뭐 방송 진행자가 됐든 일정 부분은 보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 됐든 이 대화를 공개하는 이 A씨의 주장은 나는 성적으로 착취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좀 친밀하게 대화하는 내용, 뭐 너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 설레인다, 뭐 이런 취지의 여러 가지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대화 중에 일부만 이렇게 공개를 하면 전후 맥락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전후 맥락을 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A씨는 지금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판단이 앞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뒤집힌다면 아마 두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황정민 씨가 연락을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연락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황정민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A씨 입장에서 나는 나의 권리 행사나 정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내가 받을 돈도 있고 고생했는데 노동력을 받지도 못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정산을 하려면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어떤 연락이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권리 행사,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수준으로 또 위협적이거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또는 협박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스토킹 방지법에서 위반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고 그 연락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위협적인 내용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수준에 그치지 않았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황정민 씨가 이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 A씨가 황 씨에게 동물, 그 고양이 사체 사진을 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증거로 제출된 것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주에 속하냐 안 속하느냐의 고양이 사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A씨 주장은 협박의 목적이나 위협적인 목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공한 게 아니라 내가 16년간 데리고 살던 반려모였고 그 안락사를 시키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토로하고 위로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보냈을 뿐 동물 사체 사진을 위협적이거나 뭔가 협박을 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황정민 씨 측 입장에서는 보통 동물의 사체나 사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건 조금 무서운 일이잖아요. 어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위협적으로 전달이 됐고 이 여성이 그 전에도
전에도 어떤 뭐 극단적인 자살에 대한 암시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가 이것이 좀 불편하거나 공포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걸 증명하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폭로자 A 씨는 공격 아니었다. 오히려 황정민 씨가 이런 상황 고양이에 대해서 모욕을 했기 때문에 응수한 것이다. 서로 입장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이 지금 만남 횟수와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의 경우에는 3번 만났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A씨 측은 4번을 만났고 성적 착취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한 2년 정도 안 되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3번 만났느냐, 4번 만났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A씨 측 주장을 종합하면 첫 번째 만났을 때 약간 접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치된 주장은 서로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났을 때 성적인 접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체 접촉이 무엇인지는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요. 다만 이런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뭐 추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텐데 그런 주장은 아닌 것 같고 성적 착취라는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황정민 씨가 소주 브랜드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소설이나 글을 쓸 것을 요구를 했고 그 글 중에는 어떤 성적인 내용이 있는 글을 쓰겠다라는 게 약간 성적인 대상화로 소비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이용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마 조금 더 주장을 명확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만남의 과정에서 각자가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A씨 입장에서는 불쾌했다. 내가 성적으로 이용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게 성적 착취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적인 쟁점을 위주로 어떤 관점에서 시청자들이 이 사안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스타,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내밀한 사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다. 특히 예. 지금 나오는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배우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명예나 가족들의 어떤 심신의 평온을 저해하면서까지 우리가 사생활을 낱낱이 다 공개하면서 사전에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미 이 사건은 오래전에 형사고소가 됐고요. 오래전에 민사소송이 진행돼서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사 판결의 결과나 이 형사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황정민 씨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너무나 폭로전이 난무하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저명성이나 어떤 유명세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굉장히 영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언론 보도가 갔을 때 혹시 선의의 제작자들이나 유통사들이 피해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황정민 씨는 배우자 있는 입장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표현을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데요. 벌써 3년 전 일이더라고요. 정확히 2023년 8월. 그때부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본인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무리가 빚어졌고 지금 영화는 개봉을 해놨고 그래서 본인이 책임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우리가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칠 것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정도를 좀 지키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이 마약이 이제 더 이상 음지의 범죄가 아니라 일상까지 침투를 했죠. 저희도 관련한 내용 여러 차례 좀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이상 행동을 보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네 발로 기면서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는 듯한 누가 봐도 지금 바닥을 나뒹굴고요. 거의 인사불성에다가 저거는 어떻게 보면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몸을 지금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죠. 이게 과연 한국인가? 미국의 어떤 캘리포니아나 문제된 도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여성
의심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여성이 진짜 마약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혐의 투약했다라는 건 인정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마약류를 직접적으로 발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뭐 처벌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밀 검사 결과 필로폰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횟수를 특정하고 같이 누군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약 투약범을 잡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 20대 여성이 과연 굉장히 어린 여성이잖아요. 20대면 사회초년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어느 돈으로 누구로부터 유통을 그러게요. 받아서 그 돈은 또 어디에서 흘러가서 누구랑 투약을 해서 지금 길거리까지 나뒹굴게 됐는지를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점조지까지 찾아내는 게 수사의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가족들에게 인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마약 재활 치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보시다시피 여성이 그냥 도심 한복판에서 막 구르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심지어는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시민들에게 좀 불안감을 주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마약 투약과 별개로 이 행동 자체로도 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난동행위를 부리고 이런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요. 저렇게 마약 사범 중에는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기괴한 행동을 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 예. 마약을 투약한 이후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전혀 이 판단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으면 마약 범죄 이외에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어떤 뭐 괴성을 지르고 공공된 장소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어떤 인근 소란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은 약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동존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공범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저희가 사건 현장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사건도 좀 황당합니다. 사찰에서 한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스님을 위협하고 차에 타락을 했다가 저항을 하니까 도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총이 실제 총이 아니라 비비탄 총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협박에 쓴 총기가 있는데 이 총기는 외견상으로는 진짜 총으로 보이시죠. 예. 하지만 장난감 총이었던 것이 이제 알려졌다라고 하고요. 저 총을 미리 준비해서 스님을 위협한 후 도주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먼저는 차량에 50대 비구니를 태우려다 그러니까 유인해서 감금해서 위협을 하다가 이것이 안 되자 이제 도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절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자고 범행 장소를 절로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고요. 절에서 스님에게 물을 얻어먹고 나서 갑자기 돌변해서 총기를 꺼내고 위협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장난감 총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다가 도주하는 과정에 또 경찰이 출동하는데 경찰차까지 들이받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협박범에게 적용된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로 이제 들이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경찰차를 부수기도 했고요. 특수 재물 손괴도 될 수 있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다친 신분이 있다면 치상까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장난감 총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위험한 물건이다,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선 협박의 목적이 강도였다면, 강간이었다면 또 제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이렇게 절에 찾아와서 스님에게 총기를 겨누고 태우려고 했고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차까지 따돌리고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하는 행동을 했는지 전반적인 어떤 범행 경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총을 가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은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직접적으로 출동도 했고 방탄복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탄까지도 승용차 바퀴에다 쏴서 검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실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이 됐는가도 궁금하고 이 사람이 장난감 총이라도 그런 총을 들고 있었다는 게 협박죄가 성립될지 이런 법적인 요소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장난감 총이라는 건 사후적으로 우리가 규명을 한 것이죠. 저 순간에 있어서는 외형이 총과 비슷하고 더군다나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엄청난 무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에 하자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누가 봐도 장난감 총이고 조잡해서 이거는 어떤 흉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테이저건을 쏘고 실탄을 발송했다면 그거는 경찰관 직무에 부실함이 있겠지만 이 상황은 굉장히 고위험도 사람이 고위험군의 흉기를 가지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그러니까 굉장히 난폭한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포탄, 실탄, 테이저건을 활용한 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실탄은 차량에 쏜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쓴 게 그렇죠. 아니라 도주하는 차량에 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법한 직무 집행이고 공무 집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죠. 그래서 피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강 수영장도 인기 피서지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북적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성추행이나 불법 촬영 같은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가성비, 뭐 피서라고 해서 한강 수영장이 굉장히 인기가 늘고 있다라고 하고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가족 단위 아이들, 초등학생들 위주로 한강 수영장을 봤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성적인 어떤 추행의 사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야간 운영이 확대되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 흡연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한다거나 은밀하게 신체 접촉을 하는 강제추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 만큼 여기에 이제 가시는 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범죄 목적으로 일부러 수영장을 찾는 분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철저하게 조금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실제 르포 형식으로 실제 현장에 가서 촬영한 것들을 보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낮인데 밤에 야간 개장을 하는 현장들을 보면 정말 파티장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재밌어도 보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우려들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신체적인 접촉들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한 제명까지 만들었는데요. 예, 예.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강제추행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그 유형력의 행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강제로 폭행, 협박해서 만진다거나 기습추행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런 행위가 아니라 지하철 같은데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데 일부러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행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영장도 사람이 몰리다 보면은 이게 가실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는데 사람의 어떤 신체가 밀접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제추행죄보다는 법정형이 다소 낮고 양형도 다소 낮지만 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어떤 의도나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뭐 찜질방, 버스, 지하철 이런 수영장 같은 데서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보니까 혹시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수인 걸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곳곳에 뭐 예를 들면 내 셀카를 찍는 것 같으면서 남의 신체를 촬영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불법 촬영죄, 성폭력 특례법 위반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장소에서 좀 동의 없이 촬영된 얼굴 같은 부분도 영상으로 유포되기도 하면서 초상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 촬영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유포까지 되게 되면 처벌 수위는 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성적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썬베드에 거의 뭐 그 수영복만 입은 여성을
적나라하게 수집을 한다거나 이것을 공공연하게 올리면 성적 어떤 불법 촬영 등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되고, 이런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진 찍히는 나는 그냥 수영복을 입고 즐겁게 놀려고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나의 신체가 담겨있는, 얼굴이 안겨있는 모습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격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요즘 사진을 찍어서 뭐 여러 가지 SNS에 올릴 수 있는데요. 그때 스티커나 이런 것들 AI를 이용해서 요즘엔 다른 사람 얼굴도 지워주더라고요. 그렇죠. 문제될 수 있는 사람 사진은 지우고 올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당연히 음주도 안 되고 뭐 흡연도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장 르포 기사들 같은 걸 보면 이곳에 뭐 음주를 즐기기도 하고 담배꽁초를 버리기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제재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2시간 간격으로 공공안전관들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찰 과정에서 적절하게 계도해서 음주나 흡연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구역의 전부 구역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부 구역 같은 경우는 금주 그리고 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명시해서 금주 구역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술을 먹고 수영장을 갔을 때 갖가지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한강에서 특히 사고도 있었죠. 그런 만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방학철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어른으로서 민폐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